자, 서양보다 300년 앞선 하늘을 날았던 대조선 비행기 비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거라는 것은 뭐냐? 하늘을 나는 차라는 뜻이죠. 차. 또는 옛날 말로는 수레. 하늘을 날아. 그 수레가. 이 비거를 발명을 했는데 그때가 조선 철종 때 1831년부터 1863년 시대에 실학자 오주 리구경이 정평규 비거를 백간사전주의 책으로 저술한 오주 원문 장전 상고 책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비거는 4인승으로 규모가 컸으며 생김새는 따오기의 모습과 비슷하다.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두드려서 이 안에 들어있는 바람을 일으켜 떠오르게 하여 12km 이상을 날 수 있었다. 이게 4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km 이상을 날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최초의 항공 소설은 고은태 씨가 쓴 이 소설 비거에서 보면은 정말 이러한 위대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데 한국의 무관심은 정말 도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알려줘. 우리한테, 백성들한테 안 알려줘. 학생들한테 안 알려줘.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대한민국 항공학자들이 복원한 비거의 모습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리구경이라는 사람이 이 비거를 소개하면서 강원도 원주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비거에 관한 책을 소장하고 있거니와 이 비거는 4명을 태울 수 있다. 모양은 따오기 혹은 고니와 같은 형으로서 배를 두드리면 바람이 일어나서 공중에 떠올라 능히 100장을 날 수 있다. 이게 100장이라는 것은 12km 정도를 얘기합니다. 12km 이상을 날 수 있대. 양강풍, 해오리 바람할 때는 불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광풍, 즉 폭풍이라든가 바람이 아주 셀 때에는 추락한다 하더라. 또 이규영은 호서, 노성 지방에 사는 윤달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명제의 후손이다. 이 사람이 정밀하고 교묘한 기구를 만드는 재간이 있어 비거를 창안하여 기록하여 두었다. 그러니까 윤달규라는 사람은 더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평구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실행을 했고 윤달규라는 사람은 기획을 한 사람 같아요. 이게 1524년도에 최초로 발견된 조선의 천문대입니다. 이제 유럽인 조반니 다 베라차노가 북미 지역에 갔는데 이게 그 워싱턴 위쪽에 하면 로드 아일랜드가 있어요. 로드 아일랜드를 발견해서 가보니까 이러한 건물이 뚝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로.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생명의 바위라고 그냥 써놨죠. 그 최초에 기록을 했다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생명의 바위로서 등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탑을 세운 사람은 북유럽인 즉 바이킹족이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케빈 민지스는 이제 그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미국, 영국 대학교 학자들 상대로 해서 밝혀낸 인물이에요. 북유럽인이 등대를 설계한 경험이 거의 없다. 중국 남부 복공성의 등대가 비슷하다. 지금 중국 복건성 등대가 비슷하다. 해 반죽도 이곳에서 가져왔을 것이라고 밝히고 다부치스는 15세기에 사용된 중국의 고량형 단위를 따르고 있으며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이 천문대 관측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설계도입니다. 이 천문대를 세우는 설계도. 그래서 원방각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대조선의 천문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로드 아일랜드의 탑이 대조선의 양식인 천문대, 관측대, 등대 역할도 했다는 점이다. 좀 이따 이제 그 양식이 다 나옵니다. 탑의 건축 재료로는 대조선 본토 복건성 등지에서 많이 쓴 해 반죽이라는 점이었다. 해 반죽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석회를 얘기하는 거죠. 석회. 돌가를 빻아가지고 돌들이 딱 견고하게 붙을 수 있는 해반죽. 그 다음에 건축 도면상의 치수도 대조선의 도량령을 그대로 썼다는 점입니다. 이 대조선의 그 등대, 관측대, 천문대 양식은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다는 점. 여기가 워싱턴 우의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여기가 페루입니다. 페루 사우나. 그 다음에 여기가 뉴멕시코주. 저 그랜드 캐년 바로 옆에 뉴멕시코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뉴멕시코주의 태양을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건물입니다. 그 뉴멕시코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코 문화국립역사공원에 있는데 선 후안 분지로 아리조나와 그랜드 캐년과 아주 가깝다. 파다 뷰티유 썬데기는 태양의 관측에 쓰인 유적이다. 근데 파다 뷰티유 썬데기라고 써놨습니다. 썬데기. 이걸 이제 발견하고 써놨는데, 자 여기는 지금 항로를 말하는 겁니다. 항로. 노드 아일랜드에서 페루까지 가는 직항로를 또 등대에서 여기서 반짝 여기 중간에 반짝 많이 하겠죠. 여기는 태양을 관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천문대, 관측대, 등대, 태양을 관측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요 거점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차코 역사 그 박물관에 가면은, 공원에 가면은 엄청난 유적들이 많아요. 이 주위에는 사막이에요. 지금은 이제 풀이 자라고 있지만 그 전에 찍은 거 보면 다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이 주위에 사람이 한 300명 정도 기거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양식들이 다 있습니다. 먹을 것도 안 나오는 사막에 왜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거지였다는 것이죠. 천문대 유형을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엄청나게 뉴포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바이킹 타워라고 해도 월드스톤 베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천문대가 용도 변경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풍차예요, 풍차. 여기는 교회죠. 여기는 가정집 창고예요. 이제 천문대로서 역할이 다 끝났어. 또 대조선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풍차를 만들어 돌리고 있죠. 천문대 똑같은 양식이에요. 천문대에다 풍차를 달아가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개인이든 마을 공동체든 간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천문대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교회. 이게 지금 유럽 쪽에 있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천문대가 그렇구나 하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천문대가 엄청 많이 봤어요. 뭐 드라마든 무슨 사진이든 교과서들이 나와요. 유럽 풍차 해가지고 교과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좀 호기심에 경주 첨성대 있잖아요. 첨성대 똑같은 첨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 저 써놨잖아요. 시원하게 노는 곳이라고. 유럽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신라도 유럽 쪽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문화적으로 많이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조선의 천문대가 설치된 위치, 즉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지역을 갖다가 여기 써놨습니다. 호주 쪽에서는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지금 천문대가 지금 설치된 지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북대서양 유럽 쪽에 여기 보면은 쫙 나와 있습니다. 또 북극의 케임브리지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북극. 유럽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태평양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아시아 뭐 동남아 일대에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5층 탑으로 이루어진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 아일랜드 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계 도면에 보면 이런 재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조선은 최후까지 북미의 13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 대조선의 영역은 여기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그 조선 실록에 보면은 동국조선이 나와요. 동국조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비정을 동국조선을 여기를 놓고 봅니다. 그리고 여 밑에는 고려, 신라, 백제가 있었습니다. 자, 대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는 천자 황제가 사시는 거예요. 천자 황제가 사시는데 지금 말씀하는 뭐 서한이니 무슨 뭐 어디니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지금 전부 다 지명이 몽골은 옛날 여가 있었어요. 이쪽에가 몽골에 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여진 말갈족들은 이 거란족들은 여기 만주 땅 여기에 있었던 거죠. 여기. 몽골은 여기 그러니까 북방족이에요. 호족이에요. 말 그대로 호족.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최초에 건국할 때 여기 저 개경에서 고려를 그대로 쓰면서 3년 후에 이제 조선을 옮기죠. 그럼 지금은 다른 학자들은 이 유라시아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대조선의 수도가 있다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요 근절 언저리에서만 자꾸 헤매고 있어. 좀 시야를 넓게. 그러면 이 몽골 지역에가 우리 대조선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자 동서남북 다 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여기는 어차피 동국조선으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고종 황제가 두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것도 나옵니다. 왜? 이쪽에 고종이 있었고 이쪽에 고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죽고 1919년에 죽고 조선 1921년도에 총독부와 함께 대한민국 남한 서울에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쪼그라들어서 그러는데 이 놓고 봤을 때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64년도에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남쪽에는 이제 리 장군이 하고 있는데, 자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사람을 잘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대조선의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애국인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선의 유물이 약 4만 점이 넘는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북미, 남미, 아메리카에서만. 북미에서 콜럼버스는 조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났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가보니까 또 북미 노드 아일랜드에서 베라체노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만났다. 조선인. 북미 뉴포트의 인디언들은 대포를 쏘며 강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큰 집처럼 생긴 배, 조선의 생긴 배를 묘사했다. 그러니까 큰 집처럼 생긴 배가 바로 정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대포를 쏘면 이제 그 저항을 한 거예요. 뉴포트가 노드 아일랜드 쪽입니다. 뉴햄프셔 쪽. 로마 교황이 편지에서 조선의 함대가 북미에서 그린랜드로 왔다고 편지에 나옵니다. 로마 교황 편지에. 북미 캘리포니아 해안의 거대한 집 같은 선박들. 그러니까 이게 또 조선의 정두성이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해안. 캘리포니아 하면 저기 서부 쪽이잖아요. 여기. 서부 쪽이고 여기가 이제 그 카나다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이게 로드 아일랜드하고 뉴햄피셔 쪽은 여기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북미 멕시코의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시아 배가 방문했다는 나라이트족의 설명이 있다. 나라이트족이 있었나 봅니다. 남미에서 아리아스 신부가 에스파냐 국왕에게, 스페인 국왕이죠, 에스파냐, 피부색이 엷은 사람들, 즉 조선인이 남미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고 보고했다. 남극에서 로도비코 데 바르테마가 조선의 배가 남십자성을 쫓아 남극으로 왔는데 그것은 날씨 짧고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한다. 이때 남극에 갔단 말이야, 조선인들이 배를 타고. 남극 발견이 언제예요? 1834년이죠. 근데 대조선의 남극은 1418년도에 지도에 나오죠. 남극까지 그린 지도가. 아까 천하전자청도 보여드렸잖아요. 1418년도. 그러니까 이 전혀 서양은 따라올 수 없는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대조선이었다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부갱빌과 카르테네라는 태평양의 섬들을 여행하는 중에, 태평양 지금 남부 섬들이에요. 조선인을 닮은 다망색 피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피지의 야사와 제도에서 황색인들이 우리를 방문했다고 한다. 즉 이제 그 유럽 탐험가들이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또 호주 이능부르 양제리족이 말했다. 난파선에서 살아난 황색인들이 중 일부는 우리와 함께 정착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호주의 퀸즐랜드 트위드 강에서 도롯을 입은 사람들이 워닝산 지역에서 채굴을 시도한, 돌을 그렇게 채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전 지구에서 지금 대조선에 대해서 흔적을 다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남부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손을 놓으니까 아메리카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을 일으킨 이들은 상나라의 후예들이다라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용범 박사가 중국의 학자들을 만나보니까 중국 학자들이, 야, 우리는 아메리카를 속국으로 둔 나라였어, 식민지로 둔 나라였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고 또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고 남북으로 분단돼 있어요. 이 역사를 모르면은 통일운동, 역사운동, 민족운동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뭔 일을 합니까? 돈 있다고 해서 뭐 평생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럴잖아요. 자, 이제 1870년대에 대조선을 이제 분할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본국을 얘기하는 거, 본국을 치기 위해서 이 사파를 그려놨는데, 미국이 이제 주도하에 이 땅, 진화 땅을, 마지막 남은 땅을 먹자 해서 이제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태리, 뭐 일본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포크 잡고 이 땅을 니들 어디 먹을래 한 결과 미국의 군사 지도입니다. 이것은 러시아는 니들 여기 먹어, 여기 가져가. 그리고 여기 타타르, 몽골리아, 만주리아 여기는 그대로 놔둬봐. 일단 어떤 게 보게 어떻게 한가 보자. 일단은 공유지역으로 남겨놔. 이게 깁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독일이 점령한 지역이에요. 독일의 식민지. 그 다음에 이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 크게 먹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양자강 유역이 가장 풍요롭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남부 쪽은 프랑스가 먹고,
근데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대만, 복건성 일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남북한 한반도 땅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 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지도들이 가짜요? 미국 국방부가 발행한 군사 지도인데? (1875년도에) 이 땅 코리아가 멸망했다고 나옵니다. 영국에서 기록이. 이 코리아라는 뜻이 고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려 아니죠. 코리아가. 근데 우리는 고려를 알고 있어요. 자, 지도를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1816년도에 이 땅에다 조선 팔도를 그려놨다고 그랬죠. 그 이전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코리아라고 써놨습니다. 즉 코리아는 무슨 뜻이냐? 고리족에서 나옵니다. 고리족. 고리족을 서양에서 발음을 세게 하니까 코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리족이 나옵니다. 우리의 매운어들은 애맥족이라고 해요. 고리족, 코리족. 혼일 강리도에서 아까 보셨지만은 이 땅을 소도라고 해놨습니다. 소도. 신성한 땅, 성역의 땅, 소도. 조선의 신국이 이 서울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신국.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서양인들이 야 조선의 신국? 그럼 고리족들 아니야? 그럼 이거 코리아 아니야? 코리아. 그래서 코리아를 붙였던 거예요. 코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고려가 코리아라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1875년에 이 땅이 점령당했어요. 우리는 35년의 일제 식민 지배가 아니라 70년의 지배를 받은 민족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도 훈민정음이 아니에요. 일제가 새로 만든 문자예요. 그것을 한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포장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글 가지고 훈민정음 해독할 수 있어요? 학자들도 해독 못해요. 어느 국어학자들도. 왜 근데 훈민정음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강당사학자도 국어학자들 간에 반성해야 돼요.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면서 한국인이면서 또 우리 한민족이면서 배달 결례이면서 고리족이면서 왜 자꾸 그런 장난을 칩니까? 이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이 할지라도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 우리는 계속 그런 식민 노예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지도가 미국에서 군사 지도가 발행했는데 이미 이 땅은 1900년도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식민지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왜 자꾸 1910년 10년 예치는 거예요? 1910년은 미 합중국이요. 미국에서 조선과 미국이 합친 나라예요. 그날이 1910년도란 말이에요. 근데 한일합방으로 둔갑을 해서 그렇지. 아놀드 토인비가 중국 방문 그 여행기를 갖다가 썼습니다. 근데 코리아라고 차이나라고 했을까? 이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조선이 코리아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왜 조선의 국기가 차이나가 됐어요? 그리고 영국 토인무는 이 땅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우리 지금 중공 대륙만 왔다 간 사람이야. 조선의 수도만. 그 수도가 우리는 서안에 있네 무슨 장안에 있네 어떻게 하지만은
또 저기 저 카자흐스탄 쪽에 있었네 뭐 하고 있지만 왔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자, 대조선의 본국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 마크를 다 넣어놨던 것입니다. 책 표지에다가. 이 차이나는 우리가 영국식으로 불러서 차이나가 알지 실제적으로 읽으면 진화입니다. 진화는 뭐예요? 신라입니다. 신라 또는 백제. 이 의원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타타르입니다. 달란입니다. 다 우리 종족이에요. 이 여행기에 중국에 상세하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인비는 이 지금 현재 코리아인 한반도가 1627년도에 생겨나서 1875년도에 멸망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저는 할아버지가 역사가라서 많이 보고 자랐는데 일제 식민지 35년이라고 70년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또 주변에 친구분들도 나 어린 나에게도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요. 60년 되셨던 분도 있고 70년 되셨던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한글이 언제 나옵니까? 한글이 언제 나와요? 우리는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으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지만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하신 분이 아니에요. 훈민정음을 그대로 반포를 했던 분이지. 그런데도 세종대왕이 이 1895년도에 그때까지 살으셔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주시경이라는 매운 놈들하고 같이 협잡해가지고 한글을 창제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세종대왕은 한글이 아니고. 그런데 한글 창제 세종대왕이 했다는 거예요. 미치고 활딱 뛸 노릇입니다. 우리는 훈민정음에서도 내자를 잃어버렸어. 세계 최고의 문자를 자랑하는 민족이 내자를 없애버리니까 뭐예요? 영어 발음이 제대로 안 돼.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영국 토인비는 1875년도에 이 코리아가 멸망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를 만들 때에는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 이전에 1875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1868년도에 영국이 그 외노 지중해 쪽에 살고 있던 왜구들을 앞장 세워서 지금의 일본 그를 침략을 하죠. 그러면 그 침략하는데 여기가 시모노세키 바로 이제 에도 정권 바로 들어가는 시모노세키 그 항구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항구를 칩니다. 영국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의 제국이었던 에도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알잖아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다고 하죠. 사실은 에도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지금 뭐 일본 왕이 이름이 뭐예요? 아스히로인가? 히토인가? 아르히토인가? 아르히토? 히토가를 세웁니다. 아키히토인가? 예. 히토가를 세워요. 1868년도에. 그리고 일본 왕에서 천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황 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멸망 안 했으니까. 대조선의 궁궐입니다. 궁성이죠, 궁성. 안에는 궁궐이고. 우리는 현재 하나도 궁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조선의 궁궐은 8개가 있었습니다.
세워보십시오. 경복궁, 경희궁, 창경궁, 건천궁 뭐 이렇게 있듯이 8개 경복궁, 경희궁, 경흥궁, 운영궁, 건천궁, 자궁, 창경궁, 창경궁 등 8개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궁궐이 딱 하나씩 있었죠. 영국의 킹덤인가요? 킹덤. 태국의 궁궐 하나. 일본 신궁 하나. 딱 하나씩 있었어요. 태국도 마찬가지 다 전체적으로. 크렘린궁, 러시아 그 로마노프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크렘린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조선은 궁이 8개가 있었어. 그리고 남경, 북경, 동경, 서경, 중경은 아예 궁성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왜? 남경, 북경, 동경, 서경, 중경은 이 궁궐을 지키는 성 역할을 했던 거죠. 왜 궁성이 남아있지 않느냐? 영연방 세력이라든가 양피 세력들은 침략하고 점령하면 그 즉시 조선의 궁과 성 유적을 갖다가 다 폭파하고 불태워버렸어요. 하도 많아서 지금 안 들고 왔는데 다음 강의에 그거 정확히 1854년도에 북경이 폭파를 당합니다. 최초의 사진에 나와 있는데 영국에서 폭파 전하고 폭파 후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놓고 시빌리제이션 영국이 문명인이 미개인을 갖다가 이런 그 궁성들을 미개하다는 거예요. 미개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준다. 시빌리제이션 컨트리 해가지고 이 도시를 다 폭파시켜. 거기에 이런 그 궁궐이나 궁성들을 다 폭파시켜. 그리고 다 밀어버리고 이런 포크레인이나 이런 그 장비 들여다가 이제 새로 지은 거예요. 서양식으로. 그런 사진들이 자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 봤을 때게 참 황금이야, 황금. 대단한 이용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1894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의 궁중 화가들은 이거 떨어졌어. 화가들은 지금의 사진 촬영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진 찍은 거하고. 만국조천 나왔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조선에 모였어요. 천자국인 조선에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조선에 모였어. 여기에 지금 궁성이에요. 궁성. 자,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894년에 육소방이 그린 만국조천 지도다. 세계 모든 국가는 천자국 조선에 모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1894년도 2월 달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이 조선의 황제가 니들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다 모여라. 그래서 반복되는 충돌과 분쟁을 막고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조선 천자는 전 세계 왕과 주요 관리들을 궁성에 전부 지켜있도록 했다. 이 기록이 나와 있는.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옵니까? 한 번이라 한 자라도 나옵니까 이게? 자, 이 한양에서 전부 다 바로바로 가는 게 조선 팔도예요. 근데 지금 한반도에는 전혀 안 맞죠. 전라도 내려오려면 충청도 거쳐야 되고 경상도 가려면 충청도 거쳐야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강원도 가려고 해도 거쳐야 돼. 평안도 가려고 해도 거쳐야 되고. 이 개판인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예요. 이게 이제 이걸 빨리
이해하시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조선에서 천자가 계신 곳을 중국이라 하는데 이 중국에는 8개의 궁성이 있었고 이 중국을 지키는 곳을 한성이라는데 한성에는 5개의 성이 지키고 있더라. 이 정문에는 중경이 있었어. 그래서 동경, 남경, 서경, 북경이 있었어요. 조선의 정문은 중경이라고 했고 그 이후로 싹 저기를 지키는 곳이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 경기도라는 말을 안 했어요. 경기라고 그랬죠. 경기. 이게 서울을 갖다가 기를 보호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빠른 해석이 되겠습니다.